네. 어, 어, 아, 이, 됐다. 이. 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일반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규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반도체 다이오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반도체에 관련된 용어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인데요.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복잡한 수식은 빼고 기초적인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반도체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N타입과 P타입의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두 타입의 반도체를 접촉시켜 PN 접합형 다이오드를 만들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물질을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는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양의 전하를 띤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음의 전하를 띤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므로 그 전기력을 구심력으로 전자는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구와 인공위성처럼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선은 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게요. 그런데 금속과 같은 물질은 최외각 전자들이 핵 주위를 돌고 있기는 하지만 소속감이 없이 다른 핵의 궤도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때 물질 양쪽에 전압을 걸어서 물질 내부의 전기장을 형성시키면 전자들이 전기장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음전하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하는데요. 단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약속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전기장 방향으로 양전하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전류를 정의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음전하인 전자가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흐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물질은 핵이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전기장을 걸어주더라도 전자들이 핵을 벗어날 수 없어서 전류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이를 부도체라고 합니다. 유리나 고무 같은 물질들이죠. 그럼 반도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도체가 될 수도 있는 물질이라는 뜻 같은데요. 반도체는 열이나 빛과 같은 에너지를 받으면 핵 주위에 있던 일부 전자들이 자유로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도 역학적 에너지가 커지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충분한 에너지를 얻은 전자들은 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른 핵 주변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도체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소기호 Si인 실리콘과 같은 물질이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인데요. 사실 완전 순수한 실리콘은 양끝에 전압을 걸어줘서 물질 내부에 전기장을 만들어주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사실 부도체죠. 실리콘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4개인 사가 원소입니다. 실리콘 원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룰 때는 서로 이웃하는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서로서로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 남아도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실리콘은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건전지와 꼬마 전구 사이에 도체인 금속 막대를 연결하면 당연하게도 전류가 흘러 전구가 켜지지만 그 사이에 실리콘 웨이퍼 조각을 연결하면 전구가 안 켜지죠. 역시 실리콘은 평소에는 부도체네요.
하지만 실리콘은 전자와 핵과의 결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즉, 열 에너지를 충분하게 줘서 원자를 격렬하게 흔들어주면 충분히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뿅 하고 결합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있죠. 이때 전기장이 걸려 있으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면서 다른 핵 주위로 옮겨 다닐 수 있으므로 실리콘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가스토치로 실리콘 웨이퍼를 빨갛게 가열하니까 도체를 연결한 것처럼 전구에 불이 켜지네요. 반면에 유리 같은 물질은 완전한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자가 핵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충분히 가해서 원자 구조를 격렬하게 흔들더라도 전자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네요. 실리콘에 열을 가하면 전류에 기여하는 자유전자들이 늘어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므로 도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전자가 빠져나간 이 빈자리들을 베이컨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빈자리인 구멍들에도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멍을 전공 또는 홀이라고 하는데요. 열을 받아서 결합이 조금 헐거워진 주위의 전자들이 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멍이 음전하를 끌어당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음전하를 끌어당기는 것은 양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 홀이라는 구멍을 실제로 양전하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공이 옆에 있는 전자들을 끌어당겨 그 구멍이 채워지면 전자가 있던 옆자리에는 또 구멍이 생기겠죠. 그 구멍은 또 옆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 채워지게 되고 또 옆에 있던 전자 자리에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멍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전자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전공이 이동하는 셈입니다. 숫자판 맞추기 같은 게임을 보면 사실은 빈칸을 이용해서 숫자판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빈 검은 칸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전기장을 따라서 전공의 구멍이 옮겨 다니는 것, 즉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흘러가기는 하지만 전자가 빠져나간 홀이 전기장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양전하가 만드는 전류로 간주해서 홀 전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경우는 전자가 전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전공이 전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반도체는 전자와 전공의 두 종류의 전하 운반자를 갖고 있다고 정의합니다. 완전 순수한 반도체라서 자유전자도 전공도 거의 없기 때문에 완전 새빨개질 때까지 충분히 열을 가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부도체로 취급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진성 반도체에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늘 새빨갛게 달궈줄 수는 없잖아요. 이때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자유전자나 전공의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굳이 새빨갛게 달궈줄 필요 없이 전압만 살짝 걸어줘도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순물을 진성 반도체에 주입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해요.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 즉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오염시키는 불순물을 몸에 주입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인 것이죠.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는 말 그대로 불순물 반도체,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원소나 불순물로 주입하는 것은 아니고 최외곽 전자가 실리콘보다 하나 많거나 또는 하나 적은 원자를 주입합니다. 즉, 실리콘이 4가이므로 5가나 3가 원소를 불순물로 주입하는 것이죠. 불순물을 주입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아주 물리적인데요. 이 불순물 이온을 전기장에서 가속시켜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한 후 실리콘 표면에 충돌시켜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때려서 끼워 넣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리콘 원자 틈틈이 불순물 원자들이 조금 엉성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물 원자들을 다 때려 넣은 후에 적절한 온도로 가열해서 열 처리를 해주면 엉성하게 박혀있는 불순물 원자들과 실리콘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적당히 균일하게 분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이온 주입,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며 불순물 주입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치아를 잇몸에 박는 것을 임플란트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끼워 넣는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온 환경에서 불순물이 함유된 기체에 실리콘 웨이퍼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웨이퍼 표면에 들러붙은 불순물이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실리콘 내부에 주입되는 확산법, 디퓨전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핑 방법들을 사용해서 실리콘 내부의 자유전자의 밀도를 급격하게 높이려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5개인 오가 원소를 실리콘 원자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오가 원소는 인인데요. 원소 기호는 P죠. 인을 첨가하면 인의 전자 5개 중 4개는 실리콘과 결합하게 되고 전자가 1개 남게 됩니다. 이 1개의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가 원소를 전자를 줄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도너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도너이온을 주입해서 자유전자의 농도가 높아진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홀의 밀도를 급격하게 높이려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3개인 삼가 원소를 실리콘 원자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삼가 원소는 붕소인데요. 원소 기호는 B이죠. 붕소를 첨가하면 붕소의 전자 3개는 실리콘과 결합하게 되고 전자가 1개 모자라서 실리콘의 남은 전자와 결합하지 못한 구멍이 하나 남게 됩니다. 이 구멍이 마치 양전하처럼 행동하는 전공, 홀이 되는 것이죠. 홀은 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삼가 원소를 전자를 받는다 라는 뜻으로 억셉터 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억셉터 이온을 만들 수 있는 삼가 원소를 주입해서 전공의 농도가 높아진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죠. 즉,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의 성질을 띤 전공을 많이 가지게 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띤 전자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다이오드라는 전자소자가 되는 것이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할 때 접착제 같은 거로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P타입의 실리콘 웨이퍼를 준비하고 그 위에 오가 원소를 임플란테이션 하면 이온들이 박힌 부분은 N타입이 되잖아요. 그럼 위쪽은 N타입, 아래쪽은 P타입인 상태가 되어서 경계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PN 접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다이오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다이오드는 특이한 전기적 성질이 있는데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는 것과 일정 전압 이상을 가해줘야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 반도체를 기준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중성이죠. 실리콘은 4가 원자로서 중성이고 도핑한 E는 5가 원자로 중성이고 붕소도 3가 원자로 중성입니다. 따라서 P형이든 N형이든 다 중성입니다. 단지 구조적으로 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전공이나 전자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죠. 이 두 타입의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P형 반도체는 전공의 농도가 높고 N형 반도체는 전자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공과 전자가 확산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공의 플러스 성질과 전자의 마이너스 성질은 서로 끌어당기게 될 테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네요. 단 결정구조의 원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전자와 전공만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전공과 전자가 서로 결합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와 같은 현상을 재결합,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계면에서는 중성이 되어버려서 전공도 전자도 사라지게 되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역을 공핍층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전자가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사실 P형 접촉면에 있던 악셉터 원자들 입장에서는 비록 전공을 갖고 있었지만 자체적으로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제 왼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또 N형 접촉면에 있던 도너 원자들 입장에서는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노는 전자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뺏겼으므로 이제 오른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마치 오른쪽은 플러스로 대전된 평행판, 왼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평행판의 느낌이죠. 이렇게 발생한 내부의 전기장을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마이너스 전자들이나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플러스 전공들은 각각 넘어가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기장이 역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므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자나 전공 입장에서는 포텐셜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전위차가 발생한 셈인데요. 이와 같은 전위차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실리콘의 경우 0.7V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왼쪽에 양의 전압을, 오른쪽에 음의 전압을 걸어서 이 공핍층에 형성된 전기장을 상쇄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0.7V만큼 형성돼 있던 빌트인 포텐셜도 상쇄되는 것이죠. 이 전기장을 상쇄시키는, 즉 빌트인 포텐셜을 상쇄시키는 특정한 전압,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 0.7V 이상을 걸어주면 본격적으로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N 접합된 다이오드는 P쪽에 양의 전압을, N쪽에 음의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이 방향으로 걸어주는 전압을 순방향 전압,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만약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플러스가 걸린 오른쪽으로 더 끌려가서 치우치고 전공은 마이너스가 걸린 왼쪽으로 더 끌려가서 치우치므로 공핍층이 더 넓어져서 전류가 흐르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전압을 역방향 전압,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오드가 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 대강 이해가 되었죠? 이와 같은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류 다이오드, 렉터파이어 다이오드라는 소자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정류의 의미는 교류 전류를 직류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정류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하는 소자이므로 기호로 표현할 때도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정류 다이오드는 P쪽에 플러스를 걸고 N쪽에 마이너스를 걸 때만 전류가 흐르므로 이와 같은 화살표 기호에서는 왼쪽이 P타입, 오른쪽이 N타입인 것이죠. 이와 같은 연결을 순방향이라고 한다고 했죠? P쪽에 마이너스를 걸고 N쪽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순방향일 때만 특정 전압 이상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역방향일 때는 전압을 높여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완전 0은 아니죠.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포화 전류 또는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수식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PN 접합에서 흐르는 전류의 공식은 이와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전류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저항 같은 소자는 전압과 전류에 비례하지만 다이오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식이 이렇게 얻어지는지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물리를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 공식에만 집중한다면 인가된 전압 VA가 순방향 전압일 때는
VA가 양의 값이므로 익스포넨셜항이 1보다 매우 커져서 급격하게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역방향 전압일 때는 VA가 음의 값이므로 익스포넨셜항이 0에 가까워져서 I equal -IS라는 상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 구간에서는 작은 음의 상수값을 갖게 됩니다. 물론 너무 역방향 전압이 커지면 항복,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역방향 전류가 흐르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브레이크 다운 현상은 산사태 효과, 애벌런치 이펙트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요. P타입 영역에도 전자가 작은 양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을 충분히 높게 걸어주면 P타입 영역에 있는 전자를 끌어내게 됩니다. 이때 끌려오는 전자는 큰 전이차를 따라왔기 때문에 큰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공핍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영역에 있는 원자들과 충돌해서 원자에 있는 전자를 튕겨내어 전자와 전공쌍, 일렉트릭 홀 페어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때 튀어나온 전자는 또 옆에 있는 원자의 전자를 때려서 또 전자와 전공쌍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와 전공을 만들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전자와 전공이 마치 산이 무너지듯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산사태 효과 또는 애벌런치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죠. 정류 다이오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소자가 불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와 같은 경우는 순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특정한 역방향 전압일 때 브레이크다운 효과가 잘 일어나도록 일부러 그런 특성을 갖게끔 만든 소자입니다. 정류 다이오드와 구분하기 위해 기호도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정류 다이오드의 막대를 꺾어서 Z자 모양으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도핑을 아주 많이 해서 만든 건데요. 이 경우 공핍층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V equal ED니까 빌트인 포텐셜인 0.7V는 E가 커지면 작은 D로도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때 리버스 바이어스를 충분히 걸어주면 전자들이 좁은 공핍층을 뛰어넘는 터널링 현상, 터널링은 포텐셜 장벽이 충분히 얇으면 전자가 그냥 통과해버리는 현상인데요. 이와 같은 터널링이 일어나서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쉽게 유도가 됩니다. 애벌런치 이펙트와는 메커니즘이 다른 현상이죠. 제너 다이오드의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전압에 민감한 소자와 제너 다이오드를 병렬 연결하되 제너 다이오드에는 역전압이 걸리게끔 해놓으면 평소에는 제너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만 혹시 신호전압이 이 병렬 회로에 크게 걸리는 경우 역전압이 걸린 제너 다이오드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 제너 다이오드 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 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즉, 제너 다이오드를 병렬로 다른 소자에 연결했을 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전압이 제너 다이오드와 소자에 걸리면 전류가 제너 다이오드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병렬 연결된 소자에 제너 다이오드의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는 전압보다 큰 전압이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민감한 소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소자에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레귤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원이 5V인데 3V까지만 버티는 소자가 있다면 3V일 때부터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제너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해 놓으면 제너 다이오드와 병렬 연결된 소자도 3V만 걸려서 항상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정류 다이오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반복되는 교류를 정류 다이오드에 흘리는 경우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끊기므로 교류 신호의 절반이 사라진 파형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완전한 직류는 아니지만
캐패시터와 같은 소자를 연결해서 직류에 가까운 파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이오드를 4개 연결해서 만드는 브릿지 정류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파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전파 정류라고 합니다. 전파 정류는 캐패시터를 연결하면 더 고품질의 직류를 만들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전자기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댑터들은 기본적으로 4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참고로 4개의 다이오드를 어떻게 꼬리를 물고 연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원 입력을 어느 지점에 연결하며 출력은 어느 지점에 연결하는지에 대한 회로를 그리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암기해둬야 합니다. 자, 그럼 정류 다이오드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서는 대강 잘 이해하셨죠? 우리는 다이오드의 순방향과 역방향 전압을 가해서 전압과 전류에 대한 IV 특성 곡선, 즉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틱스를 얻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수행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실험에 이용할 장치는 주 세계과학의 반도체 다이오드의 특성 실험기기입니다. 그럼 실험 장치를 볼까요? 실험 장치는 단순하네요. 이번에 신규 제작된 장치는 전원 내장형이라서 본체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 장치 본체와 실험에 사용할 각종 다이오드들입니다. 보통 정류 다이오드는 까만색이고 제너 다이오드는 작은 유리관처럼 생겼지만 겉모습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다이오드의 타입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이오드 표면의 모델 번호를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야만 다이오드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220V 전원선을 본체에 연결하고 본체 스위치를 눌러서 장치를 켭니다. 실험 요령만 이해하면 되므로 5.1V 제너 다이오드 실험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순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를 측정할 것이므로 다이오드의 띠를 잘 보고 단자에 연결한 후 잘 조여서 고정합니다. 왼쪽에 있는 전압 다이얼을 완전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류 토글 스위치를 밀리암페어 쪽으로 젖힙니다. 순방향은 전류가 많이 흐르므로 밀리암페어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1V 순방향 쪽으로 젖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순방향 회로가 완성되는 것이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0.1V 간격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전류를 측정합니다. 과전류 보호 회로 때문에 순방향으로 1V까지는 걸리지 않고 0.7V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네요. 순방향 실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3회 반복하여 실험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오드의 위아래를 바꿔 끼워 역방향으로 연결합니다. 전원 전압이 0에 있는지 확인한 후 오른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150V 역방향 쪽으로 젖힙니다. 그리고 전류 토글 스위치를 마이크로 암페어 쪽으로 젖힙니다. 역방향 전류는 초기에 작게 흐를 수 있으므로 마이크로 암페어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전압을 0.1 또는 0.5V 간격으로 미세하게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합니다. 이때 100 마이크로 암페어에 가까워지면 전류 토글 스위치를 밀리암페어 쪽으로 젖히고 실험을 계속합니다. 5V 제너 다이오드이므로 대략 5V 근처에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전류 보호회로 때문에 5.2V 이상은 올라가지 않네요. 전원을 0으로 내리고 실험을 종료합니다. 이 실험 역시 같은 요령으로 3회 반복하여 실험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다이오드에 대해서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하여 실험을 하면 됩니다. 보통 시간 관계상 정류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각 한 개씩만 실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우선 대표 데이터를 이용해서 칸을 채워봤어요. 이와 같이 표의 실험에 사용한 다이오드의 종류와 고유 번호,
그리고 순방향과 역방향의 전압 및 전류를 기록합니다. 제너 다이오드 실험 데이터만 하나 넣어봤어요. 이 실험은 따로 이론치가 없으므로 실험치에 대한 분석만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야 할 텐데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IV 특성 곡선을 그립니다. 이와 같이 순방향일 때의 전류와 역방향일 때 5.1V 이상에서 급격하게 전류가 증가하는 특성 곡선이 얻어져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을 잘 보이고 있네요. 이를 바탕으로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에 맞는 실험 결과를 얻었음을 기술해 줍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정류 다이오드도 그래프를 넣고 순방향과 역방향 전압에 따른 전류 특성을 기술하면 되는데요. 보통 정류 다이오드를 먼저 기술하고 제너 다이오드를 다음에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